배를 밀며 배를 민다. 배를 밀어보는 것은 아주 드문 경험. 휘번덕이는 잔잔한 가을 바닷물 위에 배를 밀어놓고는 온몸이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의 한 허공에서 밀던 힘을 한껏 더해 밀어주고는 아슬아슬이 배에서 떨어진 손, 순간 환해진 손을 허공으로부터 거둔다. 사랑은 참 부드럽게도 떠나지, 베이지도 않는 길을 부드럽게도. 배를 힘껏 세게 밀어내듯이 슬픔도 그렇게 밀어내는 것이지. 배가 나가고 남은 빈 물 위의 흉터, 잠시 머물다 가라앉고. 그런데 오, 내 안으로 들어오는 배여, 아무 소리 없이 밀려 들어오는 배여. 이게 한 15년, 6년쯤 됐는데, 이제 배를 밀며, 매며, 또 마당에 배를 매다라는 작품이 한꺼번에 이제 3편 정도가 연작처럼 발표됐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때 방학 때가 되면 어떤 자연에 가까운 그런 공간 속에서 지낼 때가 많았는데, 저 양평 어디 저수지 근처에서 한 달을 보낸 적이 있어요. 한두 달 정도를. 그때 이제 그 숲에 녹음이 짙어오고 또 저녁 되면 어둠이 오고, 그걸 유심히 보다 보니까 제 어린 시절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들어오면 그 배를 이제 매주기도 하고 또 밀어주기도 하고, 그것이 여름이란 계절이 왔다가 다시 가는 것, 그것과 닮지 않았나? 그리고 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인연이 닿아서 어떤 사랑의 문제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왔다가 또 할 수 없이 보내야 할 때 그런 느낌과 맞물려 가지고 그렇게 쓰게 됐습니다, 3편을. 그래서 이 배라는 것이 어떤 상징적인 어떤 것으로도 읽힐 수 있고, 있는 그대로 그냥 우리들에게 오는 어떤 문제라고 할 수도 있고,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민다든가 맨다든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는 것도 우리 문법에 기대면 어디선가부터 와서 다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만나는 존재들도 사람이든 공간이든 사랑도 그렇고 왔다 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매년 또 매일 우리가 만나는 시간들, 이런 것도 오면은 그 시간을 맺다가 다시 풀어서 보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과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 때 어둠이 오는 것도 말하자면 배가 들어오는 것, 그리고 또 어둠이 다시 몰려가는 것도 배를 다시 밀어서 보내주는 것,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고, 또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도 그렇고, 또 우리도 이제 어머니에게서 나서 그 품에 있을 때는 이제 거기 배 안에 있는 것이다가도 또 때가 되고 성장하면 또 어머니를 우리가 떠나기도 하고, 또 죽음 같은 것들로 이제 헤어지게 될 때도, 그런 어떤 단순히 알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상하지도 있지 못했던 상황에서 배가 들어올 때 우리가 배를 묶었다가 그분들이 이제 일을 다 하고 갈 때는 다시 배를 풀어서 밀어주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모티프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네. 여하튼 딱 한 가지로 해석할 필요 없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해석할 수도 있겠고, 또
모르긴 해도 요즘 이제 다 도시화가 너무 많이 돼서 자연에 좀 근접한 이야기들도 좀 시에서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풍경 때문에 도 필요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을 쓸 때 이야기랑 이제 맞물려 있는데, 시간이 되면 저는 어떤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걸 좋아했어요. 꽤 오래 전부터. 이제, 다른 사람들의 작업실이나 빈 공간들을 빌려서 이제 쓰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떠돌 일이 아니라 조그만 공간을 자연 속에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불현듯 소개를 받아서 찾아간 곳이 이곳이에요. 근데 사람도 인적도 뜸하고 깊은 산속, 아주 느낌으로서는 아주 깊은 산속이고 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 가면 일단 귀도 맑아지고 눈도 맑아지고 몸도 맑아지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 부딪히면서 는 사람이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아주 떠나서 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이곳을 오게 됐는데, 많은 이제 자연의 현상들과도 대화할 수 있고, 또 특히 좋았던 것은 여기가 덕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태어난 그 고장 이름과도 뭔가 비슷한 발음으로지만 그런 것도 굉장히 친연감을 줬고, 그리고 유서도 꽤 깊은 그 조욱이라는 분이 조선 중후기에 이곳에 퇴거해 와서 문집도 남기고 많은 제자들도 길렀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연들도 제가 하고자 하는 어떤 지향점과도 맞물려 있고, 또 유서 깊은 용문사라는 절이 있고, 용문산이라는 명산이 있고, 물도 맑고 많죠. 뭐 여기 좋은 점들은. 예, 그런 것들이 많은 이제 제 생각하는 시의 여러 가지 모티브들을 줬고, 저도 모르게 뭐 일부러 쓰고자 한 건 아닌데, 요 골짜기의 이야기들이 많이 시로 번역됐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자 이야기들, 이제 시리즈가 그런 시들도 있고, 돌들이 왔다, 뭐 연못을 파며 많이 있어요. 연못 시리즈가 이제 몇 개 있는데, 여기서 내 연못 만들 때 이야기들, 그 연못에 찾아온 뭐 별이나 뭐 하늘빛들, 그런 것들 이야기, 뭐 민들레는 왜 이렇게 많은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꽤 많습니다. 그리고 가을 저녁의 말이라는 그 미당문학상 수상 작품도 여기에 이야기를 어느 날 문득 저녁에 스케치한 이야기인데, 그것도 여기에 어떤 공간을 두고 있는 거죠. 저는 꽤 외로움을 좀 탄 듯해요. 어렸을 때 이제 식구들이 도해지로 이제 절반은 가서 살게 됐고, 저는 할머니나 나머지에서 이제 꽤 호젓하게, 좋게 말하면 호젓하게 그렇게 보낸 시간들이 많아가지고 뭔가 대화 상대가 필요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과의 대화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어떤 놀잇감들이라는 게 새라든가 뭐 돌멩이라든가 이런 것들과의 어떤 알 수 없는 궁금증, 대화 같은 것들을 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외로움의 소산이고 홀로 있음의 어떤 시간들이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자라서 중고등학교쯤 되니까 문학이라는 걸 만나게 됐고, 이런 것으로 내 기억과 내 외로움 같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겠구나 해서 자연스럽게 문학을 통해서 시쓰기 쪽으로 나가게 된 거죠. 막 발랄하고 즐겁게 살았다면 조금 그럴 수도 있었지만, 그런 그늘들이
문학을 하게 만들었고, 또 우연인지 모르지만 또 저희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인 적이 많았어요. 결정적일 때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도 그렇고, 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다 국어 선생님들이었고, 그런 영향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그 내면 같은 것들도 엿보기도 하면서, 문학이라는 게 뭐 화려한 어떤 것은 아니겠지만, 소중한 내 개인의 어떤 것과 더불어,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라는 짐작을 하게 됐고, 그것이 계속 지금까지 놓지 않고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네. 이상하게 그 당시는 국어 교과서에 실린 작품들이 아주 고전적인 작품들은 물론인데 당대의 작품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예반 활동 같은 것들을 하면서 당대, 그러니까 그 현장에 발표되는 작품들을 선배들을 통해서 이제 접하고 읽게 되는데, 국어 교과서는 30년대 옛날 작품들이 많이 실려 있어서 조금 등한시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나중에 보니까 의미 있는 그런 작품들이었는데, 뭐 만해 선생 작품이라든가 윤동주 선생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윤동주 같은 경우는 별에는 밤이나 이런 작품들을 보면 우주와의 어떤 대화와 소통이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의 크기가 다르다. 큰 생각의 크기 혹은 공간의 상상력이 크게 확장되는 그런 추억들을 계기를 마련하게 됐죠. 근데 문제는 국어가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답이 있다는 게 그게 굉장히 힘들게 했고, 왜 이것을 감상하지 않게 하고 정답을 찾게 하나 하는 것들이 지금도 그럴 겁니다.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좀 문학하는 사람으로서는 좀 갈등 같은 것들이 있게 되죠. 예. 네, 그 선생님이 저를 기억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다 계신데 그 중3 때였어요. 근데 우리 반이 꽤 문제적인 학번이었어요. 애들이 이제 좀 거친 친구들도 있었고, 근데 그 선생님이 그 친구들을 싹 다 감싸 안고 무사하게 잘 이제 졸업을 시키신 모습. 또 그분이 이제 그 일찍 출근을 하셔가지고 이 담배, 파이프 담배를 딱 들고 이제 계신데, 그리고 에피소드처럼 문학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어떤 걸 슬쩍슬쩍 이제 학과생 중에서 들려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 있던 어떤 것들을 자극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학생들의 마음을 이렇게 감싸서 같이 가려고 한 것, 그게 이제 꼭 국어 선생님이어서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게 이제 문학과 관련된 어떤 휴머니티한 기억으로, 그 시기가 또 굉장히 민감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좀 주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시라는 걸 흉내내서, 물론 실리지는 못했는데, 그 학교 거기 그 소식지 같은 데다가 넣어보기도 한 기억이 그때 가장 많이 납니다. 딱 언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고3에서 중3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쯤 그런 어떤 분위기를 확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영원한 어떤 것을 찾는 일을, 막연하지만 지금 정리해보면 인생이 짧고 간단한 한순간인 것 같은데,
어떤 면면이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방황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갔는데 미술도 좀 해보고 싶었고 음악도 해보고 싶었는데 그런 여건들은 좀 어려웠고 그 마침 이제 문예반 모집 선배들이 왔어요. 그래서 저길 들어가면 되겠다 해서 거기를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문학 작품들을 소개받고 또 창작한 것도 토론하고 하면서 이건 내가 해볼 만하다. 일생 해볼 만한 어떤 것이구나 해서 이제 거기에 좀 매달린 편이죠. 그래서 이제 2학년쯤 되면 이제 확고하게 나는 문학도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게 됐습니다. 뭔가 질문을 계속 가져야 한다. 하다못해 신발을 신으면서도 그리고 우리가 가치 있다는 게 뭔지 그런 질문 또 나는 어디로 가는 거지? 무슨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지? 라는 근원적인 어떤 질문을 놓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 뭐든지 그렇겠지만 문학의 본질에서 멀어지지 않는 그리고 문학 자체가 어떤 수단이 아닌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는 고등학교 과정에도 이제 문학을 배우는 학과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한테도 꼭 이게 이제 대학을 가는 어떤 한 방편이 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문학이라는 게. 그럴 때 이제 빠지기 쉬운 오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은 문학을 하기 어렵게 되죠. 이게 본질과는 좀 멀어지고 욕심, 경쟁, 문학마저도 그런 경쟁 같은 것들이 돼버리면 서글퍼지는 일인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본질에 충실하게 문학은 우선 자기 성찰하는 것이고 질문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서 멀지 않으면 설령 다른 공부를 좀 못해 하더라도 무엇보다 좀 진실된 그런 사람도 될 수 있고 그런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게 이제 그 성장 과정에서의 어떤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이제 클래식이잖아요. 이게 클래식이라는 말이 클래스에서 나왔다는데 정말 어떤 사적인 어떤 게 아니라 그 성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균형 감각을 가질 수 있는 미적 어떤 개한, 미적 감각, 그리고 인생의 어떤 휩쓸리지 않는 어떤 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가치 같은 것들을 제시해주는 문학 작품들을 가르쳐야 되겠죠. 자연에서 또는 도시에서 문명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리고 순간이 아니라 어떤 일생 또는 한 인생의 이 지나간 이후에도 가치를 느낄 수 있고 또 추천할 만한 그런 고전적인 작품들이 제시됐을 때 그걸 배운 친구들은 이건 그냥 유행이야. 이거는 정말 중요한 어떤 거야 라는 걸 구별할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기타 정치든 사회 경제든 진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배우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판단력을 기르게 되겠고 그래서 문학이라는 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그건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훈련을 받지 않아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거 위주의 어떤 공부가 됐으면 좋겠어가 하는 생각입니다.